자, 먼저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와 그리고 토론을 진행해 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드릴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주화장이신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이상훈 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제 발표자이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경필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자이신 목포시 청소년 문화센터 김형수 센터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자이신 전라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김윤서 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토론자이신 참교육 학부모회 전남지부 박기철 지부장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청소년들의 푸른 성장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전라남도 내 청소년 기관의 기관장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환영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부터 주제 발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꿀 청소년 활동의 대안과 전략이라는 주제. 그 주제에 맞춰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경필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단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반갑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주경필이라고 합니다. 네, 자리를 잘못 썼군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일단 제가 코로나 위험 지역으로부터 와서 혹시 저를 꺼리시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사회 보시는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어디서 들었지 생각해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주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전문 MC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그래서 사실 많지 않고요. 발표 자료 중에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실 핵심은 마지막 4번째 파트입니다. 결국 코로나19로 지금 사회가 어떻고 전 세계가 어떻고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런 사실들은 뉴스나 미디어 그리고 여러분들 SNS 등등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히 핵심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마지막 4번째, 그러면 우린 도대체 청소년 개 일원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가 있나요? 네. 이거는 We are open이라는 글자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겪는 이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이라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을 포함해서 다양한 유럽 국가들 그리고 호주 이런 곳들이 전부 다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곳들이 클로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식당 문 안 닫았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국가에서 강력하게 도시 전체를 봉쇄해버린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당연히 경제적인 충격은 훨씬 크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우 몇몇 주들이 오픈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 간에 실제 시민들 간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빨리 문을 열고 싶어하는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비즈니스 종사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간호사들이 막 길을 막고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실제 이 We are open이라는 거를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볼 수 없는데 선진국에서는 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좀 뭘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이 코로나가 물론 우리가 메르스, 사스 이런 거 통해서 여러 가지 학습하고 대비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코로나라는 위기가 딱 닥쳐왔을 때 나라들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큰 나라 중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국가 중심의 어떤 통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처음에 느슨하게 하다가 나중에 아차 싶어갖고 이렇게 다 닫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일본은 심히 걱정되고요 여전히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 두 가지 국가의 적절한 통제와 그리고 시민 사회의 노력과 대처 이 두 가지가 밸런스 균형을 잡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대처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의 평가기도 하고 전 세계의 평가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목포를 내려오면서 자주 내려올 일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내려오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근대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두 가지 특징을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죠. 많은 나라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얼마 전이 그 5.18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국가 통제와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만 달려갔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시민 사회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국가와 시민 간의 신뢰 이런 것들도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를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저는 정말 전 세계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프리카까지 거의 매년 아프리카나 제3세계를 국제사업 때문에 나가고 있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심각해졌을 때는 저를 우려하는 메시지들을 엄청 받다가요. 요즘은 이제 제가 우려하는 메시지들을 지금 전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렇다고 긴장을 놓치지 말고 지금 오늘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포문을 여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발표 자료의 1, 2, 3번은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바꾼 현재 그리고 미래가 첫 번째 파트인데 여기에서는 이 영향이 얼마나 될지 사실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그냥 무서워만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게 언제까지 얼마나 큰 악영향을 우리의 삶과 경제와 그리고 사람들 간의 문화와 이런 곳에 미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이런 생활 속 거리두기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강력한 방역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거리가 생겼죠. 여러분들 특히 여기 청소년 여러분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지만 가끔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가고 싶다라고 이런 우리 청소년들도 있었고요. 그것만큼 과거에 익숙했던 우리가 서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서로 침을 섞어가면서 살아왔던 세계에서 정말 이제 거리를 두게 되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주 예고된 세계 경기 침체가 앞으로 다가올 예정입니다. 이미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요즘 도심 곳곳에 보면 어떤 게 있나요?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이게 있죠. 그죠? 국가적으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자영업이나 너무 심하게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좀 막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런 시도를 차차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내년 경제 성장률 0.8% 올해가 0.8% 예상을 하고 내년도 아마 마이너스 0.8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예측한 마이너스 0.8%가 OECD 기준에서는 굉장히 낮은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훨씬 힘든 경기 침체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OECD 중에는 우리가 그나마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성찰과 변화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과연 국가란 무엇이고 이런 위기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은 어떻게 국가를 믿고 따르고 또 나누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지금 여러 곳곳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문제를 얘기하면서 환경 문제와 유사하다라는 비교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환경 문제는 가스 배출 외 인간 행동과 경제 맥락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 온난화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오존이 파괴되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행동 그리고 경제 맥락
이런 것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아니라 지구를 얘기할 때 암 2기에 걸렸다 그러거든요. 암 2기. 근데 여전히 그 개발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은 지속돼 가고 있죠. 여러분 세대까지는 어쩌면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후세대부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는 필수적이지 않은 경제 활동 감축으로 생산 에너지 소비 온난화 가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소하는 노력 속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이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보면 가정, 직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사람들 간의 직접 만남을 통해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러스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사실 이 코로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환경 문제와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 또는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를 덮칠 전염병이나 바이러스들에 대한 대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뭐 3, 4년마다 한 번씩 온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될 건데 어쩔 수 없이 기술의 발달과 함께 약간 우리가 기존에 어울리고 몸을 부딪히고 했던 것에서 조금 삶의 방식을 바꿔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서구에서는. 그래서 그 생태 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생태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대하는 자세를 좀 변화시켜야 되고요. 예전처럼 소비를 막 많이 하는 그런 식의 경제 생활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보다 그 필요한 것만 쓰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줄여 나가는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물건의 양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삶의 모습 이 필요하기에 일의 양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해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거 어디에 써야 되나요? 일단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 3주년 연설에서 한 얘기들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 일단 전반기 수출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치명타죠.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은 피부로 못 느끼지만 정말 주변에 실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존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소득 이런 것들이 감소할 것이 지표상으로는 너무나 빤하게 나와 있습니다. 4월에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관광, 여행,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업이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는 추세에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산업과 주력 기업들의 쇠락에 따른 고용 충격 이미 지금 IMF 이후에 그 실업률 최고를 찍었고요. 그리고 정말 암울합니다. 이 지표만 보고 있으면요. 그래서 전방위적인 실직 공포가 자영업 그다음에 회사 직장인 할 것 없이 밀어 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 그 꼭지를 네 가지 그러니까 주제를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선도형 경제. 이건 ICT 기반으로 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뀔 큰 분야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 그죠? 원격 의료. 그다음에 교육 분야,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 뭐 이런 분야를 따지는데요. 그런 쪽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주도하는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길을 가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말 그대로 사회보험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번 정권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사회보험 강화가 이루어졌는데요. 말 그대로 복지 사회로의 이행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강화해서 고용보험을 직장이 있든 없든 특히 예술인, 연극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여태까지 완전히 연극 좀 하면 돈 벌고 연극 없으면 돈 하나도 못 벌고 아주 취약한
그 소득 구조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안 생기도록 이 사회가 좀 더 고용 쪽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한국판 뉴딜, 이거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수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작아요. 그리고 국가 주도로 기간 산업을 아주 강력하게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밀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자통신 이런 거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를 따라가는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재작년에 일본에서 캐나다 학자랑 막 얘기를 하다가 이 원격 교육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캐나다에선 불가능해. 너네처럼 공짜가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데이터가. 지금 여기 데이터 공짜 아니 많이 못 써서 불만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나 기간 산업, 그 ICT 정보 산업과 관련된 모든 인프라들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앞서 나가는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때 우리가 대처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어떤 서로 간에 자제하고 그리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에서 전 세계에서 박수를 받았는데 그런 거를 국제 질서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키워 나가겠다라는 청사진을 발표하셨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고용 불안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가 많은 부분을 인용을 했는데요. 2017년에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 직업의 길을 찾다라는 미래 전략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미래 전략 보고서 안에 담긴 자료인데요. 사실 고용 불안 자체가 미치는 거는 교육에도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저성장과 성장 전략 전환, 미래 세대 삶의 불안정성, 지금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이런 전방위적인 우리 삶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림이고요. 이러므로 인해서 청소년계와 같이 공공 영역에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적어도 복지 사회로 가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앞으로 확대될 거지만 청소년계 또는 그러니까 아주 시간이 급하게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처할 여력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정부의 투자 자체가 기존의 공공 영역에 대한 투자 여력의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 이 실천 분야의 혁신을 안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 재난 상황 이후에 위기 상황 이후에 설 자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감을 스스로 갖고 이제 지난 시간을 좀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을 제가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청소년 분야, 청소년 실천 분야, 청소년계라고 원장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이 분야에 대한 좀 반성을 해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일단 청소년 사업이 뭔지 모르죠. 청소년 사업하면 비즈니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웍입니다. 웍. 우리가 일을 의미하는 웍. 그래서 유스 웍이라는 학문 이론 실천 분야가 있는데요. 우리의 청소년계는 이 유스 웍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 철학이나 공공가치, 비전, 윤리 강령 이런 것들이 다 그 청소년 사업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근데 사실 학계에서는 이 청소년 사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청소년 여기 지도자 선생님들 많이 계실 건데 상담사, 지도사 등등을 공부할 때도 이 청소년 사업에 대한 핵심 가치 같은 것들을 배워본 기억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학계와 실천 현장 간의 어떤 불균형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8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들한테
학교 교육 이외에 무엇인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기제 아래 여러 가지 정책과 법률과 사업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사회 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고요. 특히 그 안에 핵심은 어떤 사업들이에요? 청소년 활동 사업, 청소년 보호 사업, 청소년 복지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상담 사업, 청소년 문화 사업, 수많은 청소년 정책 사업들을 실제 국가 주도로 그리고 혹은 지자체 주도로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청소년 기본법이 1991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본법이 현재까지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등등, 최근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등 다양한 청소년 보호 복지 활동과 관련된 법률들을 현재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걸 또 수립을 해요. 2018년부터 제6차를 시작을 했고요. 그 5년 단위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청소년 사업을 어떻게 정책 사업으로 끌고 갈 건가 이거를 짜서 추진해 나가고, 지자체도 이제 그런 정부의 이 법률과 정책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그 그림 밑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청소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 사례입니다. 청소년 사업 자체도 다른 나라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운영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왜 생겼냐라는 게 다른 나라와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생겼냐? 지금 한 반에 몇 명이에요? 중학생이죠. 한 반에 몇 명? 30명? 오, 많다. 어디서 왔어? 담양? 담양에서 왔어? 오, 한 반에 30명이면 서울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가? 제 둘째 녀석이 올해 이제 초등학교에 갔는데요. 입학을 딱 했는데 한 반에 19명이더라고요. 초등학교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 저희 다닐 때 어땠는지 혹시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제가 다닐 때 80년대 초등학생이었는데요. 80년대 생각을 해보니까 60명이었어요. 그리고 2부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 당시에 학교 교육, 공교육이라는 것을 대하는 자세가 어땠냐면 아주 강력하게 교사 주도로 그리고 국가 주도로 국가교육과정을 주입하는 방식이었죠. 그 중에 몇 프로 건지는 거예요. 대학가는 15% 건지는 게임이었어요. 나머지들은 그냥 노동력으로 엘리트 주도의 사회 구조를 끌고 가는 방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러면 나머지 애들 제대로 안 키우면 안 되겠는데? 라고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 사업 분야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미처 못하는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뭐 수련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도움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려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국가 차원의 청소년 사업을 얘기를 할 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이러한 공공정책과 사업의 핵심은 누구냐? 물론 청소년들이 핵심이죠. 그리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주체입니다. 그 주체 누구냐? 기관과 전문가들이에요. 기관, 좀 전에 우리 청소년 미래 재단과 지능센터, 상담복지센터 등등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있고 또 단위 지역별로 보면 수련관, 문화의 집 그리고 기타 다양한 공공시설들이 있죠. 청소년 사업과 관련된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전문성은 국가 청소년 사업과 지자체 청소년 사업이 공공 사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 열쇠가 되겠죠. 그래서 그간 이렇게 잘 운영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 이 코로나 위기로 닥친 이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이거는 청소년 사업 실천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인데요. 그냥 간략히 설명드리면 교육적 실천이다, 사회적 실천이다, 사회 정의 실천이다, 자발적 실천이다, 그리고 복지적 실천이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청소년 사업 뭐예요? 그러면 요 5가지 실천 항목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외국 책에 나온 건데 그냥 소개해드리려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사업을 그럼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성, 다른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또는 복잡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에 그 청소년 사업의 본질을 서구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요. 그래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청소년 사업의 3대 구성 요소는 활동사업, 복지사업, 보호사업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교육적 실천에 적합한 사업은 청소년 활동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사업은 청소년 사업 중에서도 특히 꽃이라고 불리는 사업입니다. 나머지가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아이들의 그 발달, 그 모든 청소년을 위한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 사업이 추구하는 그 이념이나 가치와 매우 잘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넣었고요. 자, 이제 뼈아픈 성찰을 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만 하겠는데요. 우리 청소년 활동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사업이 주축을 이뤄왔을까요? 여태까지 혹시 활동 사업 해본 경험이 있나요? 기억이 안 나죠? 어떤 사업들 하세요? 뭐 진로와 관련된 사업도 하실 거고, 인성과 관련된 사업도 하실 거고, 자기개발과 관련된 사업도 하실 거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공공사업들은 대부분 공공기관들에서 이루어지죠. 여기서 우리 지자체 돈으로 지은 다양한 센터들, 수련시설들, 이런 곳에서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과 사업이 주로 언제 이루어졌는가? 언제 이루어져요? 혹시 활동해봤어요?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나 수령 지금 여기 뭐라고요? 서울은 재작년부터 청소년 센터로 이름을 다 바꿨는데 수령관으로 지금 법적으로는 명명을 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수령관 있어요? 수령관에 언제 가요? 학교 끝나고 가죠? 학원 다녀요, 안 다녀요? 다니죠. 그러면 학원 갈 땐 못 가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는 사실 우리끼리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학교나 학원을 안 가는 시간에 짬짬이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돼 있지 않나 한번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자꾸 딴소리를 딴 데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그룹 또는 개인이 참여했는가? 이게 지역과 수도권이 굉장히 다른데요.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전체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용자들의 어떻게 보면 조금 재생산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관심이 있어서 막 애들 학원 돌리는 애들은 못 와요. 여기에 못 오고, 좀 학원도 가지만 그 외에 다른 활동을 한번 시켜볼까 관심이 있는 소수의 부모나 아니면 학원을 못 가거나 안 가는 아이들의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전략한 것은 아닌가 하는 성찰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 수련시설에 갔더니 저학년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9세 24세가 우리 그 활동진흥법상 이제 수련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건데 9세 이하의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랑.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돈을 써서 시설은 뻑적지근해. 근데 그 10살부터 아이들은 어디를 가요? 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안 가고 애매한 연령의 어린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들이 되는 걸 보면서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what, where, when, who, how 이렇게 한번 구분해봤고, 더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대 정신에 부합한 청소년 활동 사업을 운영했는가? 예를 들면 민주화, 복지사회로의 이행, 교육환경의 변화, 청소년 특성 변화,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잘 반영을 해서 정말 청소년과 부모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어 대중적 공감대를 얻었는가. 자, 정치인들이 어느 부분에, 공공 부분에 돈을 투자하려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필요해요. 하나는 서비스 수혜 대상이 많거나, 아니면 정말 사회적으로 공감과 지지를 얻는 미래 가치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미래 가치로서 얼마만큼 많은 대중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청소년 활동 사업을 진행했는가, 한번 비판적인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개발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우리끼리 하는 연수들,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앞서 얘기한 시대 정신이나 대중 공감대를 얻는 부분에서 노력해 왔는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7분 남았네요. 이제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여러 군데서 나온 거라서 사실은 다시 좀 리바이벌하는, 리핏하는, 되풀이하는 그 특성은 있지만, 우리가 4차 산업 사회로 가면서 아이들의 체격은 늘어났지만 체력은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것을 실제 이 건강 실태 조사 결과로 나옵니다. 체력장 있어요? 체력장, 학교에서 체력장 해요, 안 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체력장 부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도 체육 교육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밀려 있습니다. 뒷방으로. 우리 아이들 정말 이거 누구보다 잘하고요. 게임 잘하지만 체력은 약해졌어요. 우리 청소년 활동에서 약간의 필수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유인 체제로 아이들의 체력 증진 이제 시켜 나가는 것은 이 코로나 이후에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덕성과 관련해서는 사회 정서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16년 월드 에듀케이션 포럼이라고 세계 교육 포럼이죠. 여기서 발표한 건데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놓고 보면 이런 공부하는 방식이, 덕을 가르치는 방식이 뭐 제일 좋은 거는 삶 속에서 가르치는 거죠. 관계 맺음, 그리고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건데, 그런 것을 한 단계 더 나가서 청소년 활동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건 무형식 교육으로서 사회 정서 학습이라는 이론을 우리가 좀 활용해서 여러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놀이 기반 학습 장려하고, 그리고 안전한 환경 구축하는 건 당연할 거고요. 그다음에 성장 마인드세트를 개발한다. 그다음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거, 게임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관계나 활동이나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다음에 뭐 칭찬 적절히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은 소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모셜, 정서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고, 그런 걸 통해서 덕을 키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인성 영역, 호기심, 주도성, 리더십, 그다음에 사회와 문화 인식, 적응력, 일관성이나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이 사회 정서 학습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그러면 사회 정서 학습 이론 한번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 보시고 앞으로 기관 운영하실 때 활동 프로그램과 어떻게 적절히 할 수 있을지 이론적 백그라운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성, 이거는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라는 곳에서 발표한 건데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스킬, 명민한 사고력,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 글로벌 활동 능력. 이거는 해외 사례니까, 해외에서 제시한 거니까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 아까 말씀드린 책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미래 3대 역량이라고 해서 꼽았는데요. 첫 번째, 획일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이 강조된 문제 인식 역량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한테. 두 번째로, 다양성의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 도출 역량, 특히 융합,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역량. 그래서 코딩 교육 혹시 받아요? 코딩 교육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코딩 교육이 열풍이 불고, 특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용하냐, 그게 필요하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어 왔는데요. 미래 3대 역량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 접근했을 때 우리가 기계와 로봇, 인공지능과 어떻게 소통하는가, 이거는 핵심 역량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크게 세 가지 역량은 이제 우리나라가 제시한 것들이고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 자, 미래 세대 육성 전략의 중심이 되는 청소년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가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선제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진로 직업 체험 활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진로 직업 체험 활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혹시 받아보셨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진로 활동, 체험 활동? 첫째, 연속성이 약해요. 아이들 그냥 한번 해보고 끝입니다. 그 체험 활동에 대한 어떤 유기적인 연결고리와 장기간에 걸친 체험 활동 설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한번 경험해보고 끝이에요. 근데 진로라는 말은 직업하고는 다르잖아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어쨌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역량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시한 그 선도형 경제, 한국판 뉴딜과 같은 현 정부의 청사진을 반영한 진로 직업 체험 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 활동, 이 참여 활동은 정말 심각했죠. 여태까지 참여 기구를 운영하거든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등 법이 있어서 하지만 사실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수나 아니면 실제 안에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그렇게 가시적이고 그다음에 성과가 높다라고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실화시킬까요? 이런 고민들이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특히 18세 선거권 대단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투표한 55만이었나요? 50만이었나요? 55만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전 법에서는 선거권을 못 받았는데 받은 그 18세 청소년 중에 40만이 이런 선거나 제대로 된 정치 교육, 뭐 시민 교육을 올바로 받지 못한 상태로 첫 투표를 한 대학 입학생이었다라 그래요. 대학 입학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참여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원화하고 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좀 필수적으로 좀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청소년 활동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미래 환경 변화 5대 트렌드. 이거 지금 제 자료는 올라가 있죠? 여기 밑에 보면 주석이 다 달려 있어요. 잘리는데. 그래서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앞으로 청소년 활동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건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핀란드가 노키아가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50%였는데 노키아 망했거든요. 근데 핀란드 안 망했거든요. 사회 전체적인 변혁을 이뤄냈는데 그 변혁 중에 하나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또는 1인 기업과 같은 다양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아이디어들을 실제 펼쳐나갈 수 있는 장을 나라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도 아주 필요한 거고, 메이커 운동 혹은 메이커를 주제로 한 그런 활동 사업들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컴퓨터가 어디 있나요? 예? 아, 뒤에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립 활동. 됐네요. 자립 활동. 이 자립은 자립 활동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생각할 건 그거예요. 지금 세대 간 점점 손절을 하고 있거든요. 단절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운명 공동체가 되지 말자. 한 가정 내에서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어요? 여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 모시고 살았잖아요. 부모님의 노후는 누가 책임졌어요? 당연히 자식이 책임졌어요. 언제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 대한민국 인식이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자녀가 책임져 줄 거를 바라는 부모도 여기 안 계실 거고요. 책임질 마음도 이 친구들도 아마 없을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사회가 책임져야 되죠. 사회가 이제 각각 세대에 맞는 자립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건 비단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노인 계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야 되고, 그런 자립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한 명의 부모한테 의존하지 않는 그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거 만들어줘야 된다. 글로벌 활동은 국제 이해 세계 시민 프로그램 등을 의미합니다. 이때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동 청소년 청년 이행기예요. 네, 여러분 청년 기본법이라고 아세요? 아까 제가 청소년 기본법 얘기했는데 올해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30대 국회 아니 20대 국회죠. 20대 국회죠. 제가 헷갈리죠. 그죠?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청년 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청년 기본법은 뭐야? 19세 34세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립, 생활 복지, 특히 취업과 관련된 그 진로와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기본법이 9세 24세고 이건 19세 34세예요. 그러니까 19세 24세가 겹치죠. 법률상으로도 겹치고요. 또 아동복지법은 0세 17세예요. 그러니까 9세 17세도 아동 청소년이 또 겹쳐요. 자, 그럼 이 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냐? 필요하죠. 각각의 발달 특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해줘야 될 게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거를 좀 쭉 펼쳐놓고 각각의 발달 특성에 맞게 그리고 법률과 제도에 맞게 좀 유기적으로 아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 요 사이에 그 전달 체계상 칸막이를 치지 말고 해 나가야 진짜 그 한 명의 우리 청소년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을 던져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끝나갑니다. 이게 온라인 청년센터고 전남도 제가 오면서 찾아보니까 여수, 순천 그리고 목포, 광주 등지에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뭐 이름은 일자리 센터라는 이름으로도 운영되고 있는데 요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각각의 지자체마다 갖고 있는 이런 청년센터 사업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는 비대면 대면 활동 통합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던지기는 했는데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활동 프로그램 설계. 근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지금 청소년 기관들이 SNS 어떻게 활용하나요? 대부분 홍보로만 활용을 해요. 근데 홍보를 좀 뛰어넘는 활동에 접목하는 공간의 제약을 좀 넘나드는 아이들끼리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 부분은 이렇게 원격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거고요. 여기에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특히 고등교육, 대학에서 한 다양한 또 실천 사례들이 있어요. 플립드 러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비싼 원격 대학인데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미네르바 스쿨 들어보셨나요?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또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은 모두 다 전 세계 석학의 원격 강의를 듣고요. 자기네들끼리 각각 나라를 돌아가면서 자기네들끼리 합숙을 하면서 그 배운 내용을 갖고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학비가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미네르바 스쿨은.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 활동을 통합함으로 해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활동 사업들을 좀 기획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인데요. 여기 혹시 도의원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넣은 건데요. 활동 사업 공공성 좀 제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은 아까 그 성찰에 있던 것처럼 대중에게 많은 청소년과 많은 부모와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는 분야로 탈바꿈해 나가야 될 건데 동시에 정부나 지자체가 이 청소년 사업이라는 것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좀 머릿속에 넣고 더 적극적이고 더 활발한 투자와 그리고 당장 손에 잡히진 않지만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투자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청소년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육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의 연계 무엇보다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대국민 특히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부모와 청소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잘 성과 홍보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오버했네요. 오늘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